미제 사건 10번째 사건입니다. 광주 농협 주유 소장 살인 사건. 뭐 광주 주유 소장 살인 사건으로도 인터넷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다뤄졌던 사건이라고 이거 그 아래서 합니다. 다룬 거예요? 네, 교수님 모르셨죠? 나는 열심히 찾기만 했지. 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사건 저는 잘 몰랐던 사건이에요. 네, 의아했던 게 농협 주유소장 이게 뭔가 했어요. 그거 몰라요? 네, 저 몰라요. 지자체마다 그 이 농협 조합장을 뽑아요.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각 지역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조합장이 그 관내에다가 주유소를 하나 만들어요. 주유소를 만드는 이유는 대체로 이제 시골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한테 면세유 지급, 농사용으로 면세유가 지급이 되거든요. 농기구 같은 거 할 때 넣는 기름. 그런 것도 듣고 뭐 농가에 사용되는 농사일에 사용되는 모든 그 그 기름 같은 거는 그 면세유를 쓰도록 그렇게 혜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어떤 그 제법 단위가 좀 있는 농협은 자체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외부인이 저 기름 넣는 거는 그대로 그냥 영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이제 기름은 면세유로 이렇게 파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광주 광역시 광산구 네.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직영하는 주유소인 겁니다. 그 주유소의 소장. 엄밀히 얘기하면 농협 직원이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사망한 사건인 거죠. 네.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 그렇죠. 15년 전이에요. 네. 2005년 5월 16일 날 아침 8시 30분입니다. 네. 주유소 직원이 출근했는데요. 네. 아직 주유소가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근데 보통 이 소장이 한 7시 전후쯤에 와서 그러니까요. 한 7시 반 전후 오면은 항상 문을 열어놨었는데 직원보다 먼저. 네, 근데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주유소장은 김 씨인데 46살이네요. 네. 이분은 이 직원들이 출근하는 게 8시 반 정도면 한 7시 정도는 먼저 나와서 주유소 문을 오픈하고 기다리다가 직원들이 오는가 봐요. 네. 그런데 그날따라 8시 반에 출근했는데 주유소장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늘 뭐 좀 늦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은 안 열려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 저 뒤쪽으로 가서 문 열어보니까 화장실 창문이 열렸나 봐요. 네. 글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무실로 진입해서 현관문 따고 이제 주유소 오픈한 거예요. 네, 이 건물은요, 남자 화장실 옆에 여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방들이 있고, 이렇게 사물을 보는 공간이 있고, 뒤에 또 창고가 있고, 옆에 창고가 있는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면 구멍이 다 문을 잠궈놨으니까 아마 여자 화장실만 가능했었나 봐요. 거기만 열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유소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자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직원이 문을 열면서 영업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한 3시간 영업한 모양이더라고요. 11시 반까지 했어요. 오전에. 왜 이제 그 얘기했겠지. 계속 왜 소장이 왜 이렇게 늦지 그러면서 직원들이 3시간 정도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꺼내놨던 사은품 휴지 있잖아요. 화장지. 네, 요거 네. 휴대용 화장지. 네, 그게 다 떨어졌나 봐요. 그건 이제 어디에 그 보관하고 있냐면 비품 창고. 네. 그리고 비품 창고는 그 사무실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있대네요. 네네. 그걸로 간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문 열고 불을 탁 켰어요. 그때 문을 딱 열고 불을 켜니까요. 그 안에 출근하지 않았던 소장이 거기에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서 숨져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마 문 딱 여는 순간 피비린내가 확 났을 거예요. 불 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바로 신고했겠죠. 네. 이미 숨져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창고라든지 현관문 일부에 핏자국이 있긴 했대요. 그 현관문 쪽 그다음에 창고는 아마 그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니까 피가 있었겠고 현관문 쪽은 내가 추정컨대 이 범인이 안쪽에서 문 잠그고 범인도 열려 있는 여자 화장실 창문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관문은 잠그러 가면서 묻었던 것 같아요. 문 쪽에. 네? 안으로 잠그면서.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다 잠그고 그렇죠. 범인 같은 경우도 여자 화장실로 그랬을 나갔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예. 가장 큰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나갈 구멍이. 예. 왜냐하면 열쇠를 확인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소유한 사람들은. 근데 그 열쇠도 다 있었던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시신 상태는 어땠어요? 머리에 타격이 머리에.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아마 16회?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머리를 이렇게 세잖아요. 가격 횟수 같은 거. 만져보고, 네. 16회 정도고요. 흉기는 둔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머리를 공격했으면 둔기죠. 네. 근데 양팔에 그 뼈가 다 골절돼 있었대요. 방어은이네요. 네, 이게 막다 보니까. 둔기를 손으로 막다 보면 부러지죠. 골절되죠. 네. 자, 이건 뭐 당연히 수사본부 차려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장 감식 그 정밀하게 이제 했는데 둔기는 못 찾았네요. 네. 둔기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맘집 탐문을 하다 보니까 주유소 안에 몽키 스패너가 있었는데 몽키 스패너. 그게 없어졌어요라는 아마 진술을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난 상처하고 그 없어졌다는 몽키 스패너하고 규격이 똑같은 걸 갖다가 대조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랬는데 보니까 이 상처난 부위 크기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몽키 스패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없어진 원래는 주유소 건데 그 주유소 건데 몽키 스패너가 한 개 없어졌다. 이제 이런 그 진술이 있으니까 그 똑같은 몽키 스패너를 구입해서 머리에 난 상처하고 대조를 했고 대조를 해보니까 몽키 스패너에 의한 공격이 거의 확실하고 그럼 얘는 왜 이걸 또 가지고 도망갔을까요? 그 창문으로 어렵게 빠져나가면서 끝까지 그 자기가 공격했던 몽키 스패너 범구는 들고 나갔네요. 네. 뭐 거기에 자기에 관련된 그렇지. 네. DNA 같은 거 묻을 수 있죠. 네. 놓고 가면 그쵸. 공격하면서 땀 같은 것도 묻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에 관련된 증거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가져갔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범인은 나가면서 문을 잠갔고 자기는 여자 화장실로 나갔고 범행 도구는 현장에 있는 범행 도구를 사용했고 그걸 그렇죠. 가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없어진 물건이 있었죠. 네. 없어진 물건. 우리 주유소 하면 교수님 돈이 현금이죠, 많잖아요. 현금. 요즘엔 카드로 많이 넣습니다만은 2005년도 같으면 제가 볼 때 현금이 더 많을 거예요. 주말에 영업한 돈 그 현금 한 180만 원 정도가 추정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 주유소 기름 판매한 거하고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한 180만 원 정도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180만 원 정도를 그 금고에서 가지고 갈 정도면 강도? 네. 강도 살인일 가능성이 보다 높죠. 그죠? 네. 근데 또 강도 살인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했던 게 바로 현장에 우리가 강도들은 그래도 현금만 뽑아가진 않고 주변에 뭔가 또 있나 확인을 하는데 여기는 딱 현금만 가져간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유소를 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유소 구조도 알고 주유소의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알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딱 가서 그냥 현금 있는 장소에 딱 그 빼가지고 싹 그거만 가지고 사라지고 다른 거 안 뒤졌다면 맞아요. 표적이잖아요. 교수님 이게 강도 살인이든 아니면 어떤 살인의 목적이든 이 사람은 이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일 그러니까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는 우리는 거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돈을 표적 삼았을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현장에서 족적 같은 거 DNA 분석 뭐 지문 채취 이런 거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네요. 너무 나는 많은 사람들. 이게 좀 갑갑해요. 왜 하나도 안 나왔을까? 예, 족적, DNA, 지문 채취 실시했는데 실패했다. 이게 그 일선 경찰서에서 한 건지, 저 지방청 적어도 과수계 팀에서 나와서 했을지. 왜 그러냐면 이 정도의 공격을 하고 그 안을 그 주유소 안을 활보하고 특히나 여자 화장실 좁은 그 창문을 통해서 몸을 비비고 나갔다면 묻어야지 맞거든요. 그죠? 그러게요. 이게 이때만 해도 DNA를 채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지문이라든지 그쪽으로만 족적이라든지, 신경을 썼나? 그런 족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아마 포커스를 맞췄을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다 보니까 DNA 채취하는데 조금
네. 그래서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2005년도. 그래도 2005년도에도 DNA가 우리나라 이제 꽤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라서. 하고 있었는데 DNA는 내가 생각할 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했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만 해도 강간이나 성 관련된 저는 DNA에 대해서 예민했는데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DNA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주유소에 CCTV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더 신기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왜 주유소에 CCTV가 없지? 그 농협인데. 직영하는 주유소인데 더더군다나. 난 주유소에 CCTV가 없었대요. 난 그 부분도 참 주유소에 CCTV만 있었어도 범행하는 놈들한테 심리적으로 제약이 엄청나게 가거든요. 더더군다나 주유소를 아는 놈 중에 하나 있다면 CCTV가 있다면 CCTV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마 범행을 하는 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가 제지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어쨌든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데 왜 그러니까요. CCTV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CCTV가 없다라는 게 또 나중에도 저는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럼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이따 설명해 주시고. 네. 자 이제 그러면 뭐 이 경우에는 뭐 증거물을 하나도 못 찾으면 이제 피해자 행적 수사해야죠. 당일날. 네. 그죠? 피해자 행적 수사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살해 전에 이제 이 김 소장의 행적을 쭉쭉 보는 거예요. 김 소장이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성격도 내성적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해키칠 그런 사람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원한 같은 것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도 일체 안 하는 사람이래요. 네, 되게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인데 이제 행적을 파악해서 마지막 목격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겠죠. 이제 일단은 이 사람 패턴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일상생활. 네. 평소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7시에서 7시 30분 전에 이제 그 사이에 출근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때 이제 문을 자기가 먼저 오픈하는 거죠? 네. 주유소 문을? 네. 예. 그리고 평소에는 21시 그러니까 밤 9시 정도에 주유소를 종료하고 퇴근을 한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퇴근 전에 공격 당한 게 맞겠네요. 21시 이전에. 네. 그 전날이 5월 15일이 일요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날이? 주말 금액이 다 예, 일요일이었다고 그래요? 네. 일요일 날도 출근했네요, 이 사람이. 네. 일요일 날 5월 15일 날 일요일 날 출근했어요. 오전 7시 반 맞습니다. 7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08시 30분 사이에 이제 이게 출근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7시 반에서 네. 8시 반 사이에 항상 출근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직원이 올 때까지는 CCTV가 없다 보니까 근데 아마 7시 반에서 직원이 온 시간이 아마 8시 반쯤이니까 그 사이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같아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날도 출근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이제 오후 2시 되니까 점심 먹고네요. 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마을에 축구대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했다고 그러네요. 마을 축구대회. 네. 그래서 아마 마을 축구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저녁 식사를 그 조합장 있대요. 예. 조합장 A 씨하고 그 주유소 인근 식당에서 주민 10명과 함께 이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 중에는 주유소에서 일 보고 오후 한 2시경에 점심 먹고는 이제 조합장하고 같이 그 축구대회 갔다가 조합장하고 이제 축구대회 끝나고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한 10명이 어울려져 가지고 밥을 먹었네요. 저녁 식사를. 네. 그게 이제 이 사람 그 전날 일과네요. 살아 있을 때. 네. 그다음에 식사 모임 끝나고 다시 주유소로 오네요. 그 조합장하고 같이? 네, 아마 조합장하고 같이 와서 그러니까 7시 정도까지 아마 서로 그 주유소에서 대화를 한 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4시부터 식사해서 한 6시, 7시 정도 거의 다 될 때까지 밥 먹고 같이 이제 주유소로 왔고 네. 같이 주유소로 와서 이제 조합장하고 이 소장하고 같이 뭔 얘기 하다가
7시까지 대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목격자나 직원들이 또 그때 있을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조합장이 가고 네, 8시 45분쯤에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은 C씨인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그 건물주 B씨하고 이 주유소의 소장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본 게 마지막 목격인 그럼 거예요. 건물주는 그 주유소 건물, 네. 주유소 건물 건물주하고 그 김 소장하고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거를 농협 감사하는 C씨가 8시 45분에 밤 8시 45분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거네요. 일요일 날 동선이 그러네요. 축구 대회 갔다 와서 조합장하고 밥 먹고 조합장하고 같이 주유소 와서 한 7시경까지 대화하고 조합장은 돌아간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는 그 주유소 건물 주인인 B씨가 오고 그 B씨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를 농협 감사인 C씨가 밤 8시 45분경에 기름 넣으러 왔다 본 거. 네. 그러면 그 주유소에 늦은 시간까지 가 있었던 사람은 조합장, 네. 건물 주인 B씨. 네. 요거네요. 이 두 사람이네요. 뭐 C씨도 일단은 목격을 했으니까. C씨도 거기 갔었죠. 기름을 넣으러 갔건 어쨌건. 네. 예, 그럼 세 사람이네요. 네. 근데 이 C씨가 나중에 그 중요한 진술을 하나 합니다. 내가 주유소에서 나온 후 그러니까 8시 45분이겠죠. 기름 넣었죠. 네. 2통의 전화를 그 소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게 21시 20분과 21시 25분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부재 중이네. 네.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으니까 마지막 전화가 21시 25분이었는데 1분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서 다시 그 소장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그때 소장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21시 26분에. 근데 이때 걸려온 전화는 이분도 누구 전화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친한 사람들은 이름을 입력해 내가 놓잖아요. 전화 딱 걸으면 김윤희가 김복준 딱 뜬단 말이야. 김복준 교수님으로 뜹니다. 나도 딱 하면 우리 김윤희 푸파 이렇게 뜨거든. 딱 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걸려온 전화가 21시 20분, 21시 25분 못 받았어. 네. 1분 뒤에 누가 전화했지? 전화 가신 분 누구세요? 하고 전화 걸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지 통화가. 근데 이제 그 전화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아마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김 소장 전번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CC 같은 경우는 조사 엄청 받았겠네. 그러니까요. 그죠? 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전화했을까? 당신 전화했잖아 이 사람한테. 이제 그러면서 경찰이 많이 따졌겠지. 이게 사실 이 전번 저장을 하면은 가까운 사이예요 나름. 그죠? 네. 근데 전번을 저장도 안 할 정도면 이 CC하고 김 소장은 그닥 이 사람 농협 감사 정도 되는 사람인데 농협 감사 정도 되는 사람이면 농협 직원하고 친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확인해 볼게 C씨는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 입력하지 않았다면 이 사망한 그 김 소장. 소장은 분명히 이 CC 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알으니까 그렇겠지. 이름으로 저장하고 있었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김 소장이 살아서 전화를 했다면 적어도 21시 25분까지는 네. 살아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직원 입장에서는 소장 입장에서는 이 CC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필요성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는 번호를 입력해 둬야 될 사람이니까 입력을 해둔 거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번호로 전화를 했겠지. CC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번호를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는. 미묘한 관계네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김 소장의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 소장 그 전화기는 근데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네. 아까 5월 16일 날 범행이 시간으로 추정하잖아요. 네. 근데 5월 17일 날 그 다음 날 오후 7시 26분경에요.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 시내 쌍촌동 그 인근에서 신호가 끊겼어요. 아 그럼 휴대폰이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된 거네요. 안 된 거죠. 그 다음 날 오후 7시 26분경에 쌍촌동 인근에서 끊겼다는 거 봐서는 누군가 그럼 살해 이후에 그 휴대폰을 들고 광주 시내 쌍촌동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범인이 현장에서 가져간 거는 김 소장의 핸드폰과 범행 도구.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럼 이제 범행 시간은 대충 나오잖아요. 이거. 네. 범행 시간은 5월 15일 날
그 CC가 목격했다는 시간이 그 저 건물주하고 있는 거 B 씨랑 있는 거 그 20시 45분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네. 그때 살아 있어 지가. 네. 그리고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게 21시 25분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사망한 거네요. 네. 어쨌든 그 사이가 가장 유력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의문을 교수님이 또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과연 이 C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김 소장이냐? 김 소장이냐 아니면 범인이냐. 그렇죠. 네. 어디 같아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 소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21시 25분에 거는 거는 김 소장이 걸었을 확률이 많다. 범인보다는. 네. 왜냐하면 2번을 걸었기 때문에 음. 뭔가 범인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다기보다는 김 소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김 소장이 이 농협 감사인 CC한테 감사라는 거에 우리가 좀 그렇게 악센트를 팍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분은 농협 감사예요. 네. 농협 감사는 주유소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농협 전체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2통 걸려왔다. 김 소장으로부터. 그러면 김 소장이 생존한 상태에서 전화가 2통 걸려왔다면 요거는 상당히 의미 있어요. 네. 뭔가 주유소 어떤 비리 같은 거 아니면 주유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전화했을지도 몰라요. 네, 저는 그래서 범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위치를 사실 안 알리고 싶은 게 보통 심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범인보다는 김 소장이 걸었을 확률이 더 높고 분명히 이유가 있는 전화였을 가능성이 감사라는 사람, 농협 감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점에서는 저 의미가 또 조금 있어 보이고요. 네.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농협 감사인 CC한테 김 소장이 진짜 생존 상태에서 걸었다면 뭔가 제보할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 CC 목격자 CC에 의해서 하여튼 같이 있었던 사람은 건물주라는 건 그건 명백히 나온 거고요. 네. 봤으니까 눈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별 수 없어요. 일단 1번 용의자는 살아있는 걸 마지막으로 CC가 봤잖아요. 그때 2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 네. B씨 건물주. 이 사람은 용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1번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 조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알리바이가 있느냐. 그렇죠. 네, 용의자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그날 45분에 얘기를 했다는 걸 목격했는데 나는 8시 50분에 바로 집으로 5분 갔다. 뒤에? 네. 음. 나 주유소에 나와서 우리 집으로 바로 가서 냉장고 복숭아 통조림을 먹고 그다음에 TV 드라마 토지를 봤다. 아 그때 토지 한참 유행할 때.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박경리의 토지. 아이고 세대 차이 느끼네. 아니 저는 오히려 아주 옛날 토지는 그 자료 화면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쯤 토지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이제 토지 봤다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이제 2가지 목적으로 물어봐요. 네. 당신 그때 본 드라마 내용 중에 어떤 대사 어떤 씬이었어?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실제로 봤는지를 따져보는 거고 네. 2번째로는 시간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래. 네. 네. 이제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드라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그러네요. 네. 안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근데 그게 아마 21시 그러니까 9시 22분쯤에 네. 봤던 드라마 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게 따지면 21시 22분. 근데 아까 전화 걸려왔던 거 1차가 21시 20분이죠. 네. 드라마를 이 사람이 보고 있을 때네요. 네. 그죠? 네. 드라마가 21시 22분으로 추정하니까.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진술만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합니다. 이때 뭐 재방송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재방송을 볼 시간은 없잖아요. 하루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사건 개시돼서. 그래서 드라마 속 내용을 상세히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볼 때요. 네. 그때 무슨 장면이었어? 김윤희하고 김복준이가 무슨 일 때문에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진술 안 받습니다. 요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우리가 진술을 받을 때는 정말 그 내용 그냥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이 알리바이가 충분히 성립되는 정도의
진술을 한 거 보면은 이건 틀림없이 이분은 TV 푼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다가 저는 여기 지금 교수님이 21시 22분이라고 특정을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뭔가 포커스가 있는 그렇죠.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거짓말 탐지기 반응이 거짓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또 경찰들이 이거 범인 맞구만. 물론 거짓말 탐지기 늘 말씀드리지만 증거로서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이건 엄청나게 큰 소득이죠. 네. 거짓 반응이 딱 나온 거라면 야 이거 이 건물주 B 씨가 이거 범인이네. 이제 경찰은 이렇게 받겠죠. 네. 그런데다가요, 네. 이 B 씨가 그 소장하고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 네, 죽였으면. 소장하고 좀 다툼이 있었대요. 그거 창고에 있는 화장지 같은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종종. 그러니까 건물주라고 와가지고 화장지를 마구 가져갔나 봐. 아,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봐서 창고에 있는 비품 때문에 그 건물주하고 김 소장이 자주 다퉜어요 하는 탐문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거짓 반응 나왔지. 창고에 그 비품 때문에 싸웠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같이 있다가 공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맞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격이 또 같이 있었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추궁 들어갔겠죠. 엄청나게 추궁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난 절대 아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가 화장지 때문에 나 돈 많다. 내가 화장지 건물주인데 내가 그러니까. 화장지 따위에 내가 그 사람 죽이겠냐. 그건 뭐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어줍지 않은 거하고 감정 생겨. 그 감정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살인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10원이라는 그 재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지 따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뭐 채권 채무 관계도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건물주하고 김 소장하고. 그러면 너 왜 거짓 반응 나왔냐? 거짓말 탐지기에 이거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난리 쳤겠죠. 경찰 네. 입장에서. 근데 이때 B 씨가 얘기합니다. 나 평소에 공황장애가 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거짓말 탐지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실제로 맞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황장애로 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 사람이 거짓한 게 나왔어도 공황장애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출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맞아요. 아예 경찰이 거들떠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황장애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꼭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 나온다는 등식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 사건에서. 네. 그래서 뭐 공황장애 때문에 거탐을 깨버렸다. 거탐에서 거짓 반응 나온 거를 이제 깨버렸다. 이렇게 단정 짓고 나가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 가지 그럼 경찰이 종합적으로 보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봤겠죠. 이게 아마 저는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드라마 내용을 정말 상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9시 20분 경에는 이 토지를 보고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이 20분에 불과한 시간 안에 뭐 8시, 9시에 이제 간 거잖아요. 그 안에 살인이 가능할까? 뭐 그리고 이 사람 빠져나온 것도 그렇고 여러 상으로서는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금방 죽인 사람이 이 집에 와서 20분도 안 돼갖고 저 복숭아 캔 따서 먹고 TV 한가롭게 보겠느냐 이거죠. 사실 사람 죽인 사람이 그 드라마에 막 집중해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인지할, 경찰이 조사한 대로 인지할 정도로 집중해서 그 TV 생생하게 보고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드라마 그 앞에 내용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장면 하나하나까지 상세히 기억하는 거로 봐서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본 게 경찰의 이제 그 수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증거도 없고 용의선상에서도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이 B 씨를 좀 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B 씨는 일단은 용의선상에서 배제한 거네요. 네. 배제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계속 또 수사를 하고 있네요. 또 김 소장 신변과 관련된 거는 계속 조사를 하겠죠. 죽은 그렇죠. 사람. 뭐 원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채무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김 소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반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야, 이거 이제 완전 수사의 급물살을 타게 만드는 건데 김 소장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주유소 회계장부를 분석을 경찰이 했어요. 그건 합니다. 네. 주유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회계 관련돼서 혹시 뭐 몰래 뭐 기름을 빼돌린다거나 뭐 그런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서 와서 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부 같은 거는 좀 봐요, 정밀하게. 그 대신 이제 이거 늦게 본 것 같아요. 다른 수사 쭉 하다가 이거 회계장부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뭐 회계 공부한 사람 제일 짜증나요, 경찰. 저도 이런 거 걸리면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런 회계장부 분석을 해야 될 입장이 되면 이제 후배나 선배 중에서 회계사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부탁하죠. 사실은 그 술 사줘가면서 부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경찰관이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경찰서 내에 그 저걸 돌려요. 파발 돌려요. 회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금융기관 같은 데서 대차대조표라든지 뭐 이런 거 상고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취직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경찰 들어온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나 그럼 교수님한테 바로 불려갔겠다.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재무회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근데 실무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경영학과 출신은 경찰에 많아요. 그죠? 실무,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근무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사실상 회계장부 볼 줄 알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꼬여가지고 추천받아서 이제 가서 설득해갖고 데리고 오죠. 너 파출소 근무 당분간 배제하고 너 이것만 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마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회계장부 이제 저 분석을 했을 거예요. 누구 시켜서. 근데 교수님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좀 돈이 있으면 이거 정식으로 회계사들한테 수사 이제 검사들은 가능해요. 수사비 주고 이렇게 진짜 의뢰를 할 텐데 우리는 맨날 보다 보면 수사할 때 다 인맥이야. 경찰은 맨날 빈대만 까게 돼 있어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예, 검사는 뭐 참 일사불란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더라고. 와서 협조하라면 금방금방 해주고. 하여튼 그 회계장부 분석 과정을 거쳤더니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거 반전입니다. 반전. 일단은 일부 면세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게 누락됐어요. 누락. 면세유가 들어온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판매한 양하고 같아야죠. 네. 자연증발 빼고라도. 네. 그렇죠. 100리터를 들고 왔으면 100리터를 그 달에 100리터를 가져왔으면 100리터를 파는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건 맞는데 판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 갔어? 횡령이죠, 그거는. 그래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김 소장. 사망한 김 소장의. 네. 그러면 이 그 면세유를 어디다 빼돌렸나 봤더니 그 면세유를요 전라도 나주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기름 저장 탱크를 아마 만들어 놨었나 봐요. 별도로. 네, 따로 만들어 놨나 봐요. 네. 거기다 옮겨가지고 별도 보관. 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3개월. 몇 달입니까? 3개월. 한 3개월 정도 되네요. 네. 석 달 동안 그러니까 면세유 일부를 빼돌렸네요. 그죠? 네. 이게 확인이 됐는데 그거 빼돌린 건 당연히 팔았겠죠. 그렇겠죠, 교수님? 근데 이 판매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억 원 정도 되네요. 다른 주유소로 몰래 판매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우리 주유소로 면세유 100리터 보내주세요 하고 주문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유회사에서 100리터를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는데 100리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를테면 20리터를 뽑아서 그거는 자기가 따로 만들어 놓은 저장 창고 나주로 가서 거기다 부어 놓는 거야.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쌓이잖아요. 네. 쌓인 거를 다른 주유소에다 판매해 버린 거야. 그 금액이 2억 원 상당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상당히 크네요, 이것도. 그럼 그 2억 원 3개월 동안 2억 원. 어우.
크죠, 교수님? 그래. 그러면 이 2억 원이 분명히 이 김 소장의 계좌에 있어야 되잖아요. 돈으로 들어와야지 팔았으면.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계좌 추적했는데. 계좌 싹 찢었는데 2억 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전체 금융거래 계좌 다 까도 안 나온 거죠? 개인 계좌로는 아무것도 없고요. 금융거래 네. 특이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실 현금 맞추기로 해서 딴 데로 갔거나 그렇겠네.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기 개입돼 있거나. 그러면 이 빼돌린 기름을 사간 주유소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유소가 어떤 방법으로 결제를 했는지를 경찰이 찾았어야 되는데 그마저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이게 아마 진짜 그 아예 흔적이 안 남게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나주 쪽이요. 나주가 2005년 당시에 나주 쪽에 외곽 지역이 많아요. 그쪽 아주 후미진 외곽 지역에 기름 저장 창고를 몰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CCTV도 없고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장 창고로 드나든 왔다 갔다 한 차도 못 찾았고 차로 분명히 기름 날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CCTV도 못 찾았고 그 기름이 어디로 팔려나간지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CCTV 없는 곳을 선정했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 김 소장이 2억 원 상당을 빼먹으려고 그런 노력을 했을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빼돌렸으면 자기 통장 아마 차명 계좌, 가족 계좌까지 다 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김 소장. 네. 근데 그 발견이 안 됐다는 거는 이 2억 원의 행방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 하나 더 의문점이 이 3개월 동안 2억 원이면 너무 크고 발각될 가능성이 커요. 이건 집중적으로 막 해버린 거예요. 네, 보통 필요한 진짜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면 살짝 조금씩 그렇죠. 하는데. 조금씩 빼먹었겠지 티 안 나게. 네, 근데 이거 3개월에 2억 원이면 이거 나중에 감사 100% 걸리거든요. 걸리고 이거는 윗사람 묵인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니까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이 붙지 않은 이상은. 그렇다면은 이 2억 원은 과연 이 사람 단독 범행일까 횡령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 2억 원이 분명히 김 소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김 소장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김 소장하고 조합장은 정말 긴밀한 사이예요. 조합장 네. 농협조합장하고 네. 이게 그렇다면서요. 이 김 소장 이 사람이 원래는 개인 사업 농협 직원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네.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이거 사건 발생 5년 전이죠. 네. 농협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대요. 계약직. 네. 근데 네. 그때가 40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년 만에 정규직이 됐고요. 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협에 계약직 들어와서 2년 만에 정규직? 저는 교수님 사실 40살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쉽지도 보면. 않은데 2년 만에 계약직에서 바로 정규직이 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2년 만에 정규직이 됐죠. 2002년이죠. 그러면 네. 2004년도 2년 뒤에는 2004년 3월에 농협 직영 주유소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막 그냥 급상승이죠. 신분이. 4년 만에. 진짜 4년 만에 주유소장으로 급상승해 버린 거예요. 네. 이거는 조합장이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완벽히 이거는 조합장 이겁니다. 이거. 오른팔. 네. 네. 이거는 이제 암암리의 이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2000년도에 이 사람이 계약직으로 들어올 때도 지금 현재의 조합장이었죠? 네. 음. 계속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조합장이었던 그 조합장. 그러니까 체육대회 끝나고 밥 같이 먹었던 조합장. 네. 7시에 주유소에서 대화했던 조합장. 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컨대 조합장도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2억 원 상당의 기름을 빼돌리는 데 있어서 조합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이건 네. 묵인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왜 이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면 조합장 선거가 있대요. 예, 조합장 선거 있어요. 이 사건 발생 2달 후쯤에 이제 그 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미 2번이나 했던 거예요. 그럼 3선 도전하는 거네? 네, 근데 3선 놀이다 망가진 사람 많은데 말이야. 그 전하고는 달리 이 3선 때는 좀 경쟁자들이 굉장히 팽팽했었나 봐요. 4명이 이 부부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막 아주 치열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양패로 막 갈리고 그랬나 봐요. 이거 시골 지역에서 제가 시골 파수처장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합장 선거 있을 때 또 내가 지능범죄수사팀장 할 때 보면 조합장 선거 있을 때 말도 못해요. 막 저 조합원 대상으로 해서 돈 뿌리기도 하고 막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심했어요. 막 여행 시켜주고 몰래 돈 뿌리고 마을 잔치 조합원이 그 집에 5명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엄청난 파워예요. 집안에 조합원이 5명 있으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물론 조합원들 전체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뭐 선거에 따라 다르지만 이 부부자가 4명 나왔다는 얘기는 조그만 동네에서 엄청나게 치열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미 2번이나 한 사람이 3번째 도전하니까 아니 3선 소리 참 디키시잖아. 3선 개헌하다가 말썽나고 3선 한 2번 해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2번째까지는 쉽게 해주는데 3번째 나오면 거부감 느껴요. 네, 뭔가 또 해먹으려나 보다. 저 뭐야 지가 샀어 그 자리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와. 무지하게 잘하지 않으면 정말 저 사람 요번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들 정도로 정말 살신성인 혼신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3번째 나오면 2번이나 해쳐먹고 또 욕심나서 3번째까지 하려고 그런다 이런 소리 듣거든요. 네. 적정한 때 내려오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인간사에서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거든요. 그게 어렵나 봐요, 교수님. 참 그게 참 하여튼 엄청 치열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달 전이다. 그러면 조합장 선거할 때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닌가? 경찰은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단기간 안에 그 2억이 생성됐고, 네. 근데 그것이 조합장의 묵인 없이는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조합장한테 그 돈이 갔을 개연성은 많다고 경찰은 봤겠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장을 위협적으로 느꼈을 A 씨. 빼돌리 공범으로 빼돌려 놓고 뭔가 의견 차이가 나거나 뭐 이러면 그 사람 조합장이 아킬레스건 쥐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김 소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장이 유력한 용의자가 아닐까 경찰은 의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조합장이 나왔을 때 이선 하면서 비리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사로 3번째 투표에 선거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뭐 어떤 구체적인 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선하는 동안 재직 당시 비리가 수면에 좀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조합장을 또 유력한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조합장을 이제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 조합장 조사하죠. 그랬더니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냐. 나 당일 알리바이 다 있다. 그 알리바이가 뭐예요 도대체? 근데 그 시간에 고등학생 아들 데리러 도서관에 다녀왔고 집에서는 딸이 빌려온 비디오를 같이 보다가 잠들었다. 근데 나는 이런 알리바이는 참 좀 개인적으로는 찝찝해요. 이게 아들 딸 다 동원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은연중에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가족을 팔거든요. 네. 그리고 장르 없이 아들, 딸, 만약에 조카 있으면 조카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집에. 사실 저는 사건 수사할 때 알리바이를 대는 사람이 이와 같은 알리바이를 대면 의심 저는 더 많이 했어요.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는. 네. 고등학생 아들을 도서실에 데리러 가고 네. 집에 와서 딸이 빌린 비디오, 구태여 딸이 빌린 비디오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딸이 빌린 비디오 강조. 악센트 팍 주고. 네. 그리고 그 비디오 같이 보다가 잠들었다. 네. 이거는 경찰이 알리바이 깨기 위해서 조사하기도 어려운 알리바이예요, 이게. 네.
여기에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 있으면 그 다음에 조카가 무를 썰어와서 한 2개 정도 먹었다. 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조사를 할 때, 굳이 그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 대비에 그 시간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들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너무 생뚱맞게 됐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3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3시간을 비슷한 시간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잖아요. 뭔가 포커스, 우리가 밥을 먹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도서관에 데려다 준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서 그것만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의심스럽다는 포커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부 뭐 아들, 딸, 사돈의 팔촌 그 가족들 막 다 동원되면 사실 경찰들은 그거 많이 의심하죠. 그리고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딸이 빌려온 비디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난 그것도 저라면 이걸 무지하게 그 관심을 갖고 수사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이라면. 그러면 그 딸이 빌려왔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들, 딸은 나를 증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나는 얘네들이 해온 것들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얘네들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내 알리바이는 내가 적극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다 형성되어 있어. 자기는 수동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의 하여튼 알리바이인데 일단은 그렇다고 이걸 얘기하면 경찰이 이걸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알리바이를 깼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깼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경우. 아들, 딸 부를 수도 없잖아요. 이건 또 불러서 물어보긴 했겠지. 너 몇 시에 그 도서실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몇 시경에 데려왔냐. 그거는 아들이 한 진술, 딸이 한 진술은 또 경찰이 믿으면 안 되니까 또 애매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찰이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때 난감할 때 쪼개는 거 있죠. 당신 2억 원 해먹는 거 알았지? 당신이 같이 해먹은 거 아니야? 아마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2달 뒤에 조합장 선거 쓰려고 당신 그거 횡령한 거 아니야? 살인은 둘째치고 그 횡령한 거 당신 알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경찰이 좀 치고 들어갔을 수 있어요. 겁주면서. 근데 이것도 잘 빠져나갔더라고. 이것도 뭐 진짜 경찰 입장에서는 심증만 있고 그렇죠. 소장이 한 거지 이 소장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었다는 사람을 증명을 못하다 보니까 물증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딱 경찰이 치고 드니까 내가 그 사람 횡령한 거 알아서 김 소장 내 경고 그동안 몇 번 한 적도 있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참 경찰이 할 말이 없어지죠. 이미 난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경고까지 했다. 경고까지 했었다. 그동안 몇 번 경고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해먹은 줄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갑갑해지죠. 참 이 사건 많이 아쉬운 건데요. 전 더 아쉬웠던 게 그렇다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인이 다 알죠. 지역사회니까. 네. 조합원들도 다 알 거고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 알 거고 다 알 거예요. 탐문만 잘 되면 조합장하고 김 소장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벌 관계, 감사하고의 관계 뭐 등등 이런 거 따져서 비교적 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그 소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폐쇄네, 폐쇄. 네. 제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그 내용. 네. 정말 수사할 때 정말 더럽게 힘들더라. 예. 이 마을이 바로 집성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조합원장하고 같은 성씨의 집성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하고 같은 성들의 그러니까 다 친척인 거지 뭐 사촌. 농협 직원들도 거의가 뭐 집성촌 그 동성 동본이래요 거의 다. 그러니까 농업 사실 저는 제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몰랐을까. 그렇죠. 주유차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집성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되게 입이 무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 가서 뭘 저 주민들한테 탐문하려고 해도 다 입봉하고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런 경우 제가 제일 난감하다고 그랬잖아요. 집성촌. 정말 짜증나는 게 이게 이 집성촌에서 발생한 사건 수사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YSTR 할 때밖에 그 집성촌이 고마운 건 없어요. 예. 유전자 검사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이 그 농협 직원들이나 네. 그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거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이 사건이 꼬일 수밖에 없었던 미궁의 원인이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사람은
삼선 당선됐어요? 아닙니다. 예. 안 굉장히 됐죠. 이 지역사회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이제 이런 이 얘기. 정도 되면 뭐 이미 이 사람 조합장 다시 되기는 어렵죠. 횡령사실이 일단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특혜중개 나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김 소장이 4년 만에 조합장까지 꿰차고 앉은 거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사가 또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삼선 실패했고 이 사람 서울로 갔다 그러죠? 네. 어디 계실까? 우리 방송하는 이 근처 사실까? 그게요. 하여튼 그분은 용의자로 수사받았다는 그 내용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범인이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주유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유소는 개인한테 아마 예. 이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못하죠, 아니라 더 이상. 네, 개인한테 양도돼서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나하고 한 번씩 그 추정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자, 현장에 몸싸움한 적이 전혀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도구를 거기 있는 걸 사용했다는 거는 준비해 온 건 아니죠. 네. 그러면요, 네. 면식범일까요? 저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가요. 창고예요. 범행 장소가. 창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창고가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타격을 하면 모르겠지만 무언가 같이 들어갔는데 창고다. 창고라는 것은 은밀한 곳이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갔다. 저는 이 그러니까 소장이 창고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굳이 강도라고 하거나 비면식범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돈의 목적이나 보통은 창고만 잠궈 놓고 금고만 들고 가면 돼. 네, 아니면은 창고를 뒤지면은 누가 소리가 들리면 창고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굳이 창고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을 공격한다? 이건 사실 강도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살인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창고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기에 은밀한 장소이고 눈에 띄면 안 되는 장소이다 보니까 두 사람 간에 은밀하게 뭐 할 얘기가 있다든지. 네, 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면식범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요. 그리고 창고 내 몸싸움한 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낯선 거- 사람이 들어오면 막 치고받을 텐데. 그리고 저 밖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창고에다 갖다 옮겼으면 끌고 댕기고 뭐 한 흔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애초부터 창고에서 공격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구로 급습했으니까 공구는 분명히 주유소 그 공구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네. 그리고 이 피해자가 거구예요. 그렇다면서요. 180cm에 90kg예요. 이런 사람이 저항 흔적 없이 당했다는 거 한 방에 급습당한 거예요. 둔기에 의해서 머리를. 네. 그죠? 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 16번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만 집중 공격. 네. 예, 이거는 제가 볼 땐 급습 아니면 이 사람 제압하기 힘들어요. 이 정도 등치를. 그래서 면식범 가능성. 면식범이니까 용이하게 접근해가지고 갑자기 급습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보통 어떤 감정이 끌어올라서 둘이 굉장히 다툼이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상대편도 피해자도 아무리 저기서 대비하죠. 네, 대비하는 게 있어요. 머리 안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뭔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나도 뭔가 무의식적으로 대비를 하는데 이건 안 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상대편하고 이 사람하고는 약간 온도차가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 공격할 의도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범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전혀 저 생각도 못하다가 맞은 거고. 네, 뭐 어느 정도 다툼은 말다툼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자기는 뭐 적의감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비를 안 했겠죠. 네, 그래서 면식범 가능성이 많다. 네, 거기다가 구조를 잘 알잖아요. 네, 금고로 다이렉트로 달려가고 현금만 챙겼잖아요. 이거 구조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이건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식범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저나 김유희 프로파일러 같이 네.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면식범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죽인 이유는 강도 목적일까? 전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좀 낮아 보인다. 네, 강도라면 구태여 죽일 필요 있나요? 네, 모르는 사람이어서 강도 한번 제압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 들어간 거 보고 뒤에서 잠궈버리고 금고만 가지고 가버리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 없거든요. 굳이 살해할 필요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 번 강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한 방 때려갖고 사람 기절하면 더 이상 안 때려요. 16번을 때렸다는 얘기는 죽일 의사가 확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아시다시피 강도는
웬만한 무기 들고 들어가요. 그렇죠. 준비해가지고 네. 오죠. 네. 그리고 16번 때려갖고 죽을 때까지 때리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돈이 목적이라면.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단순 강도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살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160만 원은 저는 위장이었다. 180만 원. 180만 원이 위장이었을 가능성이 좀. 그렇죠. 네. 그랬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주유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 쪽에서 피 약간 묻은 거 발견됐잖아요. 네. 안에서 잠그기 위해서 잠그고 그리고 빠져나간 구멍이 여자 화장실로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높이가 한 16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높이가. 네. 그 여자 화장실 그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갔다. 강도범이 그렇게 한가하게 할 수 있나요? 맞아. 빨리 저 돈 그 사람 죽여놓고 부다닥 어쩔 수 없이 죽였으면 그 감춰놓고 금고돈 털어가고 현관 쪽으로 통해서 순식간에 사라지지. CCTV도 없는데 네. 그걸 구태여 안에서 다 잠그고 그 어렵게 여자 창문 요만한 데로 구겨넣어서 빠져나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강도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도 몽키 스패너 다 챙겨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돈 다 챙겨가지고 또 피해자 핸드폰까지 다 챙겨가서 여자 화장실을 이렇게 기어가는 강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시신 발견을 좀 그 늦게 하게 하려고 밖에서 문 열고 들어오게 하려고 안에서 잠그고 뭐 또 현관으로 내뛰다가 사람들 눈에 띌까봐 이쪽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합리성은 떨어져요. 네. 창문으로 대가리 그 집어넣고 저 쥐갑보기처럼 기어나오다가 오히려 딱 사람 눈에 더 띄기 더 쉬워요. 네. 더 이상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강도라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김유희 프로파일러 그렇죠. 저도 네 교수님하고 의견 같아요. 이거는 하여튼 내부 사람 그다음에 이 그 주변 지리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도가 휴대폰 챙겨갈 이유도 없잖아요. 네, 보통은 휴대폰을 챙겨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위치 추적당해요. 네, 그다 계속 켜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꾹꾹.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굳이 가져가야 될 이유가 뭐가였을까? 있기는 있죠. 거기에 뭐 어떤 면식범이고 강도가 아니라면 휴대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의 문제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죠. 휴대폰 안쪽에 어떤 형태로건 자신을 추정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라든지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강도 살인이 아니라면 저는 이 핸드폰이 그리고 이런 뭔가 이 사람한테 살인을 일으키는 이유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뭔가 자신의 어떤 치부를 그 휴대폰이 찍어뒀거나 가지고 간직하고 있거나 네. 뭐 저 잘못된 내용을 숙여 저 주고받은 내용 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 안에. 그러니까요. 본인이 보낸 문자가 메시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는 휴대폰 가지고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강도는 아니에요. 예, 여러 사람들이 다 그때 보다 보면 살인할 때든 뭐 할 때든 휴대폰 가져가잖아요라고 하는데 그건 살인의 경우인 거고요. 강도는 보통 잘 안 가죠. 안 가져가요. 살인의 경우는 그거를 이제 수사를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가갖고 저기다 버리고 이러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도가 휴대폰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네. 가져갔다면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안에 뭔가 자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게 신경 쓰여서 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살해 목적이 강도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바라보는 거는 면식범에 의한 살인 목적.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휴대폰은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뭔가 자기로 향할 수 있는 수사 타켓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가져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각도 제가 해보긴 했어요. 청부 살해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면? 아, 네. 보통 이런 경우 청부살인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부살인치고는 조금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빼돌린 기름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그 당시 경찰이 좀 했었어야 돼요. 아, 안 했었구나. 미진한 미진한 수사입니다. 부분이 이거 있었구나. 많이 미진합니다. 그쵸. 이게 이거 저 제3자가 청부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수사했었어요. 아,
맞아요, 교수님. 응?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너도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너도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너도 알리바이가 성립돼. 유력한 용의자 세 사람이 이를테면 그러면 죽일 만한 당위성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거 꼭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용의자가 1, 2, 3가 있어요. 그런데 알리바이는 딱 성립돼. 그렇다고 이 사람들 배제하면 안 돼요. 각각의 사람들이 청부에서 공격 들어가게 했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각 수사할 때 경찰이 반드시 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주변 인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어요. 이게 그때 통신 내역을 이 사람들 거 A, B, C 다 이 사람 가족 사돈의 발중 거 다 뽑아서 물론 그러면 무지하게 많죠 수사거리가. 그래도 통화한 사람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해 봤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청부가 덜컥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그러게요. 이게 저는 이거 하거든요. 저는 이거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있는데 알리바이가 안 깨지면 그들 주변 수사를 다 합니다. 아마 교수님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합니다. 할 거예요. 예, 합니다. 근데 그러고 이 비자금 2억 원 사용처를 못 받겠다는 것도 저는 네, 납득 이게 안 됩니다. 진짜 제 포커스는 전 2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주유소로 팔아넘겼고 어느 주유소에서 그 면세율을 샀고 어떤 방법으로 입금을 했고 그 입금한 그 통장이 분명히 나오거나 현금으로 어디에서 중개 나오면 그 사람하고 만났던 장소에 CCTV를 쫓아간다든지 목격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과연 김 소장 혼자 그러니까요. 이 일을 했었을까? 분명히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거 기름 빼돌린 거는 김 소장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김 소장이 하다못해 주유 차량 운전자를 시켜서 갖다 부으라고 하더라도 지시를 받은 사람의 그 진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기야 뭐 농협 직원들 자체가 전부 다 동성농번이. 거기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김유희 프로파일러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공황장애 있다고 해서 겉함 결과를 완전히 경찰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건 거기서 손 놔버리는 거 이거 잘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될 수 있어요. 뭐 공황장애 약이 어느 정도 그 신경계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 배제한다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몇 명을 찾아가서 그렇죠. 이것들이 어떻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냐. 사실 배제하더라도 전문가의 소견서가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배제를 했다고 한다면 좀 더 합당했을 것 같고 이 사람의 복용 기간이라든지 뭐 다른 검사 있잖아요. 뇌파 검사도 있을 수 있었고 여러 검사를 좀 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내놔도 진짜 배제해도 된다. 충분하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좀 안타까워요. 요 부분 좀 안타까워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뭐 화장지로 기껏해야 그걸로 살인하겠냐라고 하지만 감정의 싸움인 거고. 그러면. 네, 그리고 화장지가 보관되어 있던 게 창고다 보니까 그냥 뭐 진짜 100가지의 이유가 살인을 안 할 이유라고 하더라도 뭐 99가지가 한 그럼.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그럼요.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배제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협 감사 CC가 그 건물주인 네. B 씨하고 있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봤다. 그 다음에 걸려온 전화가 CC였다. CC에게 전화가 왔다. 이게 아무리 굴려봐도 나는 이게 좀 찜찜하고 그래요. 이게 사실 CC가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합장 A에 대해서 용의점을 넣을 때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A 조합장 재선할 때 반대파가 CC였어요. 반대파였구나. CC가. 네, CC가 농협 감사. 감사이자 반대파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비리를 반대파한테 제공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전화를 이제 그랬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이제 그 조합장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에 플러스 건물주도 어쨌든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그 소장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 CC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봤던 주유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전화 건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건 좀 많이 그 점핑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하게 이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단순히 저도 그 드라마 내용을 자세히 얘기했다는 걸로만 알리바이가 배제되니까 그렇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조합장도 그다음에 네. BC도 네. 원점 재수사 필요해요. 네. 제가 판단할 때 이 조합장 같은 경우는 기름 관련돼서는 가장 아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건 명백할 겁니다. 네. 거기에서 뭔가 빼내지 못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걸 못 빼냈어요. 네. 그 수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범인이 증거로 남기면 안 돼서 가져가는 물건들을 사실 수사 현장에서는 되게 눈여겨 보거든요. 그랬을 때 돈은 위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을 때 휴대폰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패너하고 교수님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주변의 인물 수사를 했을 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휴대폰은 분명히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도 못 찾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조합장 그다음에 그 BC 건물주 BC 이 사람들을 원점 재수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 청부도요. 고려해볼 대상인 것 같아요. 누구? 청부. 청부. 이 부분도 근데 이제 너무 심한- 통신수사는 그때 그 해서 자료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신기록 전체를 각 용의자의 휴대폰 아니면 그 휴대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솔직히 기관장들 차명폰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 자기네 직업상 쓰는 휴대폰도 있고요. 또 개인 통화하는 휴대폰 있고 자기 또 사적인 거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경찰이 그런 것도 다 했는지. 네. 예, 그런 거. 그다음에 혹은 사람 만날 때는 뭐 비서비슷하게 있는 친구 시켜갖고 전화 통화하게 하고 그 전화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착안해서 그때 통화 목록이라든지 송수신, 발신 내역 다 확보해서 챙겨놨었으면 원점 재수할 때 그거 다시 끄집어내갖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원점 재수할 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 자료를 확보 안 해놨으면 지금 그 기록은 없죠.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 포천 사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해결 점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언젠가 과학이 발달하고 언젠가 목격자가 나타나고 언젠가 원점 재수사를 한다면 그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만큼은 충분히 챙겨놓자. 그 생각에 주변에 연관된 사람들의 모든 통신 기록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다 갖다가 욕도 엄청 먹었어요. 왜 이걸 그렇게 막 하냐고. 근데 내가 그건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막 지금 저 포천경찰서 있겠지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통신 기록 뭐 예, 그거 나중에 원점 재수할 때 꺼내서 보라고. 네. 왜? 그때 안 해놓으면 그 시기가 지나가 몇 년 지나면 통신 기록 같은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게 많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절대 하지 말아라, 절대. 절대 하지 마라. 이거는 잡을 때까지는 놔둬라, 잡을 때까지. 맞습니다. 예. 달이 바뀌고 지구가 바뀌어도 끝까지 추적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분 각 용의자의 뭐 휴대폰 다 찾았는지 차명폰까지. 그다음에 가족 관계 같은 거 싹 뽑아놓고 그들의 휴대폰 전폰 다 뽑아서 그들의 통화 내역까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조금 확인이 필요한 자신이 거죠. 안 가요. 네. 예. 저도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집성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사를 했거나 그죠? 그 전에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농협과 관련돼 있었던 다른 타지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증언들을 조금씩 확보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집성촌 동성동물 아닌 사람들을 집중 공략했었어야죠. 네. 이거는 아직도 이거 저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맡아갖고 해요. 이게 광주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하거든요. 062-609-2572. 네. 예. 062-609-2572. 아주 단순한, 아주 사소한 그런 어떤 그 단서라도 진짜 꼭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네. 그때 그 당시에 본인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
뭔가 봤던 거, 뭐 하다못해 주유소 기름차가 나오는데 우리 주유소 기름차가 왜 나주 여기에 저 길로 들어가지? 이렇게 봤던 거라도 있다면 네. 그런 거라도 제보 주시면 네. 이거는 수사하는 데 있어서 큰 그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그 휴대폰 있잖아요. 네. 그게 시내의 어떤 동네에서 쌍촌동. 거기서 신호가 꺼졌다고 하는데 혹시 그때쯤에 그런 휴대폰을 주우신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관련돼서 뭐 뭔가 정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든지 그런 아주 작은 단서 하나 정말 교수님이 그럼요. 이게 완전 수사를 풀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보니까요. 꼭 제보 아시는 게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특히 나주 기름 탱크 관련해서 그 탱크가 있던 데를 알았거나 거기에서 기름을 어떤 식으로 파는 판로를 알고 있는 분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 판 거 또 이 그 금액과 관련해서 자금 흐름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관계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다면 제보해 주시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안 끝났어요. 네, 잡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잡힐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석한 건 그거네요. 면식범 가능성이 보다 높다. 네, 강도살인은 아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주변 인물의 가능성이 높다. 네, 뭔가 공격을 불시에 당했다. 핸드폰은 분명히 뭔가 포커스 될 만한 거다. 그렇죠. 네. 그 안에. 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미제 사건은 막 그냥 하고 나면 뭔가 모르게 아니 찜찜해요 아주. 네, 짜증나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경찰의 수사라는 것들이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보니 우리가 한 추정이라는 것이 사실 100% 명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많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